그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부터 고3 때까지 가수 데뷔를 꿈꾸던 연수생 출신입니다. 연수생 준비를 쭉 해오다가 20살 전까지 데뷔가 계속 이제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게 데뷔가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살 졸지에 고졸이 된 거죠. 공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고3 때는 의무적으로 수능을 보러 가서 수학은 8등급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20살 2월이 되는 시점에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3 때는 공부를 안 해서 수학 8등급이었으면 11월 수능 때는 수학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비결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업을 하지 않고 거의 2시간 동안은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보통 어머니께서는 선생님 마법사네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네네. 갑자기 한 번 만나고 아이가 불태운다고 어떻게 말을 하셨기에 애가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렌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처음으로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의 저자이신 임진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저자 임진강 작가입니다. 구독자 수 2만여 명인 블로그 매일매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외 경력 20년 차인 수학 강사입니다. 우선 저부터 수포자 출신이거든요. 그 수포자 출신 배경으로서 어떻게 아이들이 성적을 단기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포자 6등급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수능 1등급을 10개월 만에 만든 경험이 많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여기서 풀어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포자 8등급을 8개월 만에 수능 1등급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각성자 공부법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지금은 청소년 공부 서적을 썼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고2 때까지는 청소년 단어를 모를 정도로 국어 어휘력이 참 빈곤했어요. 국어도 못했고 수학 영어는 더 못했죠. 고2 맨 마지막 모의사가 수학이 28점이고 영어가 3점이었어요. 그때가 수능 1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네. 고2 맨 마지막 모의사를 망치니까 공부를 안 하던 저도 공부에 대한 자각이 불현듯 생겼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마지막 시기가 되면 아무리 많은 애들이 공부를 더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중요한 고3 예비 겨울방학을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독서실 같이 다니면 남자애들이야 보통 뭐 노래방, PC방, 당구장 이런 데를 많이 놀러 다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계획을 좀 남들하고 다르게 세웠습니다. 노량지 고시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노량지 고시원에 들어가서 2달 동안 이제 공부만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노베이스도 갔기 때문에 공부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서울대 합격기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책만 치더라도 한 5권은 보고 들어가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합격 쓰기를 꽤 많이 읽었거든요. 대부분 공부의 본질이 비슷한 거예요. 기본서 강조하고 기출문제집 강조하고 저 같은 노베이스도 그거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히는 거죠. 고시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계속 저는 그 지침을 지켰죠. 일단 공부량 같은 경우는 고시원에 가보니까 이동을 안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했습니다. 16시간을 공부를 했더니 스스로도 실력이 올라간다는 체감이 확실히 들거든요. 아마 제가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으면 그 실력이 오른다는 체감이 조금 미흡했을 텐데 노베이스다 보니까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그걸 막상 겪어보니까 지금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도 마찬가지 처음엔 압도적인 공부량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처음에 조금 하면 성적이 안 오르니까 애들이 굉장히 또 오히려 좌절감이 빠져요. 해도 안 오르니까. 근데 애초에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이들 지도하면서 처음에 8시간 공부 시작하고 그 다음 10시간, 12시간 이게 계단수 차츰차츰 양 늘려나갑니다. 지금 지도하는 고3 애들도 하루에 14, 15시간 정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 절반이 수학 공부를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수학 진도나 수학 익혀나가는 게 2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수학 공부에 대한 적극성을 더 갖추게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 수학 싫다고 2-3시간을 공부했으면 그 성취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지 고시원 1, 2월 이 2달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고 이제 돌아왔죠. 3월에 돌아와서 첫 번째 모의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3 첫 번째 모의사가 고2 맨 마지막 모의사보다 아까 말씀드린 수학 30점, 영어 28점 그 시절보다 무려 110점이 올랐습니다. 총합 110점이요? 예,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 공부라는 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8개 동안 쉬지 않고 쭉 공부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 8개 동안 저 같은 경우는
덩어리로 이제 지냈죠. 짜증하고 말도 안 하고. 그만큼 저는 수능 공부에 미쳤어요. 기피 있고 인서울에 좋은 데 가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죽어라 공부를 한 거죠. 또 학교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내신 수업 시간 뒷자리에 앉아서 몰래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시파거든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종이 공부만 하고요. 그 덕분에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는 교내에서 수능은 전교 1등하고 심지어 정시파임에도 불구하고 내신까지도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역전 스토리 말씀을 해주시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공부머리가 있었겠지, 타고난 머리가 있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경이 어떠세요? 제가 우선 제주도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초등학교만 나오셨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가장 시골 출신이라서 사교육, 학원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학원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 그러면 각성자 공부법 좀 무게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각성적 공부법은 각성을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와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본인이 정신 차리면, 스스로 깨달으면, 그런 동기부여가 돼 있으면 어떤 악조건이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환경과 배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각성자 공부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김과의 플랫폼에서 레전드 과외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있으시고 많은 데이터가 있으신데요. 얘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얘도 예. 되네.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기억나는 제자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부터 고3 때까지 연수생 출신이었거든요. 가수 데뷔를 꿈꾸던 연수생 출신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연수생 준비를 쭉 해오다가 20살 전까지 데뷔가 계속 이제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게 데뷔가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살 졸지에 고졸이 된 거죠. 공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고3 때는 의무적으로 수능을 보러 가서 수학은 8등급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20살 2월이 되는 시점에 저를 만나게 됐어요. 원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 하나도 모르니까 학원 수업을 아예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냐면 중1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그 친구는 연수생을 했기 때문에 규율에 상당히 강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시키면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공부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자료 같은 거 보면 밥을 먹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도 영어 단어 이제 외우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씻는 것도 빨리 씻어야 돼요. 저는 고3 때 머리에 삿발을 했습니다. 왜? 머리 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참고로 이 제자도 제 말 따라서 머리로 삿발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얘가 몸도 안 씻어요. 옷도 맨날 똑같은 검은색 옷 입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냄새가 나요. 얘가 그때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컴플레인이 올 정도래요. 왜냐면 옆자리 애들이 이제 항의를 할 정도예요. 쉬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에 미친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3 때는 공부를 안 해서 수학 8등급이었으면 11월 수능 때는 수학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비결에는 제가 알려준 바대로 다른 것도 있고 연수생을 4, 5년 했기 때문에 노력이 배어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각성적 공부법도 결국에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암만 내가 수포자하고 공부를 뒤늦게 시작해도 1년 죽을 할 각오가 있으면 남들 6년 이상 한 것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외고생이거든요. 외고생이니까 애초에 공부를 좀 잘하긴 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외고에서는 꼴찌였습니다. 대외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3 3월 모의사가 5, 6, 4가 나왔습니다. 국어가 5등급, 수학이 6등급, 영어가 4등급이었어요. 대일외고인데 5, 6, 4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중국어를 잘해서 이제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 하나만 잘해요. 이제 공부라는 게 동기부여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아이들 중에서 공부 지능이 떨어진 애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충분히 맘만 먹으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동기부여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외국에 들어갈 정도면 어느 바탕이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서 일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얘기를 해봤더니 엄마가 자기를 조금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국수형 올 1등급 맞으면 어머니께서 얘가 하지 않은 대로 놔두라.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설마 올 1등급이 나오겠냐? 흔쾌하게 그걸 이제 승낙하신 거죠. 아이는 그 약속을 믿고 공부를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조금 공부에 대한 그런 자질이 있어 그런가 8개월 만에 수능 올 1등급이 나왔습니다. 제 책에도 그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권유한 대로 하루에 10달 16시간씩 공부를 했고요.
여학생인데 아무래도 여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다 보면 옆에 친구들이 어디 가자 뭐 하자 이런 유혹에 유혹이 약할 수 있거든요. 고3 기준으로 봤을 땐 사적 카톡 금지. 애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제 수생 제자애가 길을 가다가 남학생한테 번호를 따였대요. 이런 걸 양심상 다 보고를 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에 너 핸드폰 꺼내 하고 제 면전에서 그 연락처를 지우기만 차단까지 시키고요. 보통 이걸 잘 쫓아온 친구들은 성적을 급상승시키고요. 동기부여 비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네. 너도 수포자하고 늦게 시작했지만 선생님 원래부터 모범생이 아니라 너처럼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 고3 때 공부 시작해서 성적이 올라갔던 그 과정을 얘기해줘요.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제 과정을 따라서 성적을 올렸던 선배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제 핸드폰을 보면 아이들이 여태까지 저한테 보내줬던 문자 메시지랑 성적표가 있거든요. 비포, 애프터 이런 거. 그 아이들은 보여주는 거죠. 선배들은 이렇게 해서 성적이 올렸다.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예, 거짓말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보다 먼저 만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매일매일 공부 시간을 보고합니다. 얼마큼 하고 있는지 보여줘요. 스타우치로 이 친구는 지금 12시간, 13시간 하고 있다. 그럼 아이들은 이 세 가지 얘기를 들으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이 선생님 개인 경험담 끝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 선생님 만난 선배들도 이렇게 성적이 올랐고 또 내 또래 친구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이 선생님 믿고 따라가면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자기 확신감이 생깁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업을 하지 않고 거의 2시간 동안은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보통 어머니께서는 아, 선생님 마법사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네. 갑자기 한 번 만나고 아이가 불태운다고 어떻게 말을 하셨기에 애가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각성은 되는데 예. 이게 유지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관리해 주시는지.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공법은 기존의 고정관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시키는 공법을 따라오면 이제까지 제자들이나 저는 시험표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제가 고3 때는 쭉 일관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매일 스타워치 공부 시간 보고 하는데 웬만해서 일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드라는 게 있어요. 공부 모드, 일상 모드를 이렇게 들여나락 하다 보면 오히려 공부의 흐름이 깨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온종일 애들 공부를 시키고 그 시기간 동안 밀도 있게, 강도 있게 쭉 밀어붙여요. 애초에 24시간의 잠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공부 몰입 모드입니다. 10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 보고 중간에 물어보죠. 원래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는 아니거든요. 너 고2 때까지 노는 거 좋아했잖아? 놀고 싶은 마음 없어? 물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강조하는 공부법은 벼락 모드입니다. 벼락치기를 남들 같은 경우는 내신인데 보통 일주일, 2주일 하잖아요. 제가 권장하는 건 10개월 내내 벼락치기 모드에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공부에만 집중을 한다면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각성자의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멘탈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제 좀 실질적인 학부모님 입장에서 수포자 탈출 강령을 여쭙고 싶습니다. 수포자가 이제 수학 고수가 실제로 되셨어요. 예. 수포자가 수학 고수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원칙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수포자 같은 경우는 네네. 어느 정도 패배감이 있고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부모님께서 아이들한테 자신감이 불어넣어줘야 돼요. 부모님이 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책처럼 성공 사례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해줘야 돼요. 애들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저처럼 늦게 시작했는데 역전한 그런 사례를 접해줘야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 나도 이 선배들처럼 뒤늦게 시작해도 성적이 오를 수 있겠구나. 1단계는 자신감을 사례를 통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포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중 수업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수포자가 되는 이유가 수학적 이해력이 조금 더디거나 느려서 그런 거잖아요. 아무래도 대중 수업이라는 게 평균 미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다 보면 흐름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수학이라는 게 앞부분이 모르면 뒷부분이 연쇄적으로 막히게 되거든요. 초반에 막히면 뒷부분이 그냥 멍하니 수업을 듣게 되니까 수학이 싫어진 거죠. 자기는 열심히 듣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멍하니 있는데 옆에 친구는 끄덕끄덕이면서 잘 이해하는 모습 보면 여기서 패배주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수포자인 아이들한테는 맞춤식 수업이 중요합니다. 1대1 과외 수업이나 요새 그런 학원들이 많거든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듣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한 5번, 심지어 10번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학부모님이 먼저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좀 반복을 해달라. 그런 게 전제가 돼 있다면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이 중요하다는 건 진부한 이야기로 드리겠지만 애들마다 상대적으로 반복의 횟수를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수포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지만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남들이 두세 번 반복할 걸 5번, 6번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수업이라는 게 진도 나가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스포츠 친구는 앞에가 복습이 부족해서 또 빵꾸가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 가서는 계속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반복 횟수를 어떻게 따지냐면 채점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채점을 어떻게 시키냐면 5가지 방식을 시킵니다. 우선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땡, 그 다음에 X, 그다음 별표가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문제집에다가 자기가 100% 확신 갖고 맞은 문제, 이건 다음에도 무조건 맞겠다 싶은 문제는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리고 맞긴 맞았는데 양심상 이건 조금 애매하게 맞았다, 세모를 쳐야 되죠. 그리고 계산 문제 때문에 틀렸든 아니면 중간에 풀다 틀렸든 틀린 문제는 땡, 이렇게 땡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도 있잖아요. 네.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을 못한 문제는 X를 쳐야 돼요. 그리고 별표 같은 경우는 기출 빈도가 큰 거, 만약 학원 수업을 듣고 있으면 학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거나 과외 듣고 있으면 과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은 별표 쳐야 돼요. 과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쳐주시면 좋고요. 그러고 나서 동그라미 외에는 나머지는 계속 동그라미 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가령 처음에는 X가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과외 선생님한테 아니면 학원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설명 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봤는데 여전히 풀긴 풀었는데 또 틀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좀 땡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이해를 해서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애매하게 맞았어요. 그럼 세모를 치고요.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이번에 맞으면 비로소 동그라미 치는 건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를 연달아 두세 번 정도 나와야 그 문제를 졸업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친구는 한두 번 풀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니까 노력 대비 아니면 공부했던 분량 대비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는 고3 때 이런 공부 방법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푼 문제집은 9번까지 풀었습니다. 참고 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경우는 10번까지 푼다. 심한 문제,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요.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두세 번 풀면 졸업을 할 수 있고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10번까지 푼다는 마인드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답 노트 대신 개념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많이 조언을 듣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포자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틀려요. 다 오답 노트 하다 보면 배꼽이 배보다 더 크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개념과 공식에 대해서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필기만 하고 놔두면 장시일품에 불과하니까 네네. 그것을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규 교육과정 쫓아가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어떤 방법을 제가 권장을 드리냐면 난이도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앞단이라고 해서 마냥 더 쉽고 뒷단이라고 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조금 유기적으로 봤을 때는 쉬운 단어를 먼저 접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 갖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수원 단원에서는 지수로그 함수랑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애들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단 중에서 수포자 기준 수열이 더 쉽거든요. 아무래도 사치현상이 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애들이 싫어하는 그래프가 등장하는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보다는 더 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를 알아야만 수열이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수포자 입장에서는 꼭 1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열부터 시작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원을 조금 더 재구성을 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앞단을 알아야 꼭 뒷단을 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걸 먼저 하라고 한 이유는 그래야 자신감이 배양됩니다. 그래서 먼저 쉬운 걸 정복한 다음에 자신감이 생긴 입장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을 접근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전국에 수많은 수포자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네. 이 영상 보시고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꼽아주신다면? 예, 역전입니다. 일단 저처럼 아니면 이제까지 제가 만난 제 아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1, 고2 때까지 공부를 못하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친구도 1년 안에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조장하는 그런 마케팅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못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 못 간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있어요. 솔직히 초등학교 때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애들을 지도하면 느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공부를 잘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역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지만 고3 때라도 공부를 잘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뭐 고1 공부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제자들 중에서는 선행을 이미 겪어왔던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수포자예요. 제가 물어보죠. 너 어릴 때부터 수학을 이게 공부했는데 왜 이게 못하냐 물어보면 그때는 이해했지만 학년 올라오면서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백지화가 됐대요. 제가 봤을 때는 수학 선행은 딱 한 학기만 앞서서 하면 됩니다. 대신 수학 선행을 할 시간에 차라리
독서를 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독해력 좋은 친구들이 공부를 늦게 시작해도 역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역전했던 애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릴 때 책을 읽은 친구들이 꽤 많아요. 또 두 번째는 예체능 출신도 꽤 있습니다. 예술, 음악, 아까 말한 연습생 제자들처럼 예체능 거친 애들 같은 경우는 인내심이 좋거든요. 소위 근성이 있어요. 이런 친구는 공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잘 따라와요. 나중에 이 엉덩이 싸움도 도움이 되거든요. 세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우선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으면 이 책을 권합니다. 일단은 고등학생 독자를 배경으로 책을 쓰긴 했습니다. 근데 책 후기를 본 결과 초등학생 아이도 제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기나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린 초등학교 한 4, 5학년 애들도 제 책을 보고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어떤 학생은 지금 예비 중3인데 제 책을 보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하고 인증을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되는 말씀,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